또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뜨거웠던 인물 이균용 대법원장 관련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지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하면서 이게 인준이 언제 될지, 그러니까 표결 일정이 언제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부결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 인사청문회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부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대법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필요한데 사실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그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무리 없이 다 이제 통과를 시켜줬죠. 근데 이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흘러나오는 분위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대법관이랑 또 다르고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데 최근에 이번에 이분의 그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자제분들에 대한 해외 송금 내역이나 뭐 증여세 탈루 문제나 그다음 비상장 주식 신고 문제나 전반적으로 재산적인 문제에 있어서 계속 송구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법원장 후보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법을 몰랐다. 법을 몰랐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10억 이게 뭐 그 신고 기준이 뭐 개정돼서 바뀌었는데 그걸 네.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거잖아요. 아는 판사들은 이 재산 신고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일하게 뭔가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게 넘기는 대충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또 제 주변의 변호사들도 배우자가 검사나 판사인 경우들도 다 재산 공개해서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말하자면 비상금을 마련해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자금 네, 비자금 형성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조심하거든요. 그걸 잘못했다가 나중에 혹시 불이익이 갈까봐 예. 그래서 더더욱 해명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야 대치 구도도 있지만 어쨌든 이 후보자의 적격 논란 때문에 아마 이거는 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게 또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의식을 하는 건지 이제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조금 저자세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뭐 반성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선영 앵커님 우리나라 상권 분립 아니에요?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최고위 인사가 청문회 과정 좀 쫙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판사가 법을 잘 모르면 어떡하냐고. 대법원장이 법을 잘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재산신고 저도 국회 있을 때 해봤거든요. 예. 정말 꼼꼼하게 다 안내해서 다 주고요. 조항들 바뀌면 다 안내해 주고요. 유의하라고 그러고 와서 교육도 받고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재산신고상 문제가 없도록 저희 재산신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30여 년 동안 판사 생활하셨던 공무원이 재산신고 바뀐 조항이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저 몰라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 재산신고 축소하거나 신고 안 하면요. 의원직 날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저는 눈여겨봤던 거는 청문회 기간 내내 이분이 그래도 대법원장으로서 좀 어떤 결기, 카리스마,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태도 보세요. 막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눈 깔고 뭐 죄 지은 듯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중간에 또 피식피식 웃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세도 이렇게 그렇게 저 자세였던 것 같지도 않고. 그것마저 진정성이 네, 없어 보였다. 저는 굉장히 안 좋다 보고. 잠깐만. 네. 사법부 수장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꼭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뭐 100% 부결이에요. 아, 그래요? 부결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을 모를 수 없는 게 이분이 이제 우리 민주당 안성시장 2018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할 때 예. 본인 채무가 아니었어요. 배우자, 아버지, 자녀들의 재산이 아니라 채무. 채무를 누락한 걸 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벌금 200만 원.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재산은 누가 감출 수 있는데 빚은 사실은 자기 게 아니라 배우자나 아버지나 자녀들 빚은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본인이 몰래 몰래 카드사가. 그렇죠. 있을 수 예. 있는 건데 물론 금액은 크긴 해요. 40억 정도 되니까. 근데 아마 뭐 저 아버지 채무가 컸던 것 같은데 채무를 누락했다고 당선 무효형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라 채무조차도 신고 안 한 거를 당선 무효하는데 뭐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물론 이것도 처가 거긴 하지만 뭐 몰랐다. 법 바뀐지 몰랐다. 그러면 그럼 재판받는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은 다
아, 저 그런 거 몰랐습니다. 다 그러거든요. 판사들이 한 번도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 법 바뀐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그래 너 무죄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대법원장 한다는 분이 법이 바뀐지 몰랐습니다. 그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인사와 관련돼서 그 민주당이 근육 자랑이 아니라 진짜 힘 자랑을 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카드가 총리랑 대법원장이잖아요. 인준동의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총리는 이미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물론 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유일하게 대통령 인선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유일한 찬스가 대법원장이거든요. 아마 민주당이 이걸 놓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균용 후보자가 그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때려준 격이 된 거죠. 안 그래도 부결로 마음을 먹고 있었을 텐데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의혹도 많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왔네. 무조건 부결.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그 이번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 비판, 뭐 공격 많이 했거든요. 이동관 후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앞서 이야기한 김행 후보자, 뭐 신원식 후보자, 유인촌 후보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효타를 못 날렸었거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 남아 있었을 거고 도대체 야당은 그러면 이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왜 한 번도 제대로 된 제동을 걸지 못하느냐는 야당 내부의 야당 그다음 지지층들의 비판에 계속 직면해 왔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번만큼은 근육 자랑이 아니라 힘 자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 자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딱 나오니까 옳다구나 잘됐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부결이 될 겁니다. 부결이 되면 대법원장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까지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을 텐데. 권한대행 아마 있을 공석 거예요. 나요? 공석으로 나와야 문재인 될 정권 거예요. 때도 네. 다시 임명을 해야 되고 대법관 근데 119일인가 이제 공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오석준 대법관이나 그때 서경환 대법관 그 다음에 저기 누구죠 권영준 대법관도 다 동의 대상이에요. 근데 다 통과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굳이 다 발목 잡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이 비상장 주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의미 없는 수준의 비상장 주식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냥 그렇죠. 거의 페이퍼 컴퍼니 예, 수준에 예. 아무 그 수익도 안 나고 그냥 이름만 있으면 그럼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현금 배당을 쭉 받은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폐업 신고만 하고 뭐 제대로 해산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내 주식이 뭐 있다. 사실 경제적 가치가 0원이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아까 김행 장관 때도 마찬가지. 법무부는 뭐 하냐고요. 이거 인사검증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거 직무유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인식, 역사 인식도 문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국일가, 정부 수립일 뭐 이런 것들, 예. 또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인식, 그거 자기가 판결을 안 해봐가지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자기 잘 모르겠대요. 그것도 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소님 들어보니까 아마 뭐 부결표가 200표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5년 동안 이 배당을 받은 게 그 주식으로 배당받은 게 2억이 넘어요. 맞아요. 2억 1천만 원 예. 받았어요. 배당을. 아니 그러면 5년 동안 2억이면 1년에 한 4천 정도 받는 거잖아요. 배당금이. 돈은 들어오는데 그 주식이 있는지 몰랐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출처가 뭐예요?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건 돈이 너무 아니잖아요. 많아서 4천만 원 정도가 입금되는 것은 난 신경 모른다. 안 쓸 정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어가서 저희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일요일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김준호 변호사가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광고 저는 때문에 이게 이제 야당이 이제 불필요하게 뭐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제 비판이고 부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된 게 그 저기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가 아마 부결된 그렇죠. 사례가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예를 들면 현직 대법관 혹은 임기를 마친 근데 좀 젊어서 대법관하고 다시 대법원장을 할 수 있는
최근 전직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뭐 김재영 대법관이라든가 뭐 김소영 전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청문회를 한번 통과한 현직 대법관을 다시 임명을 하든가 예. 아니면 뭐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면 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당시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됐던 헌법재판관이고 퇴임했는데 물론 그분은 이제 로펌에 있어서 또 이제 수익 내역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도로 해서 이게 청문회가 좀 스무스하게 통과될 수 있는 후보자로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정무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사법부가 빨리 온전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수장이 빨리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비난뿐만 아니라 좀 대안적인 부분도 같이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추석 전에 이제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는 걸 가정을 하더라도 여야 협상 거치고 뭐 10월에 추가 본회 일정 뭐 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 달 정도 공백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대법원장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